오늘 주식 콘서트 첫 번째 세션은요, 이진우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장께서 국민주 빅5 주가 어디로? 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네, 좀 전에 소개받은 메리츠증권의 투자전략을 맡고 있는 이진우 팀장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한 적이 굉장히 오랜만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또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요. 아까 대표님께서 사모님께서 2차 전지주를 가지고 계셨다고 했지만 저는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계좌를 보니까 와이프가 반토막을 내놨더라고요. 지금 3년째 지금 존버를 하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말투가 좀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런 경우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날까? 왜 내 주식만 오르지 않을까? 혹은 나는 왜 여기에 동참을 못했을까? 또 지금 들어가자니 불안하고 이런 게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 반복이 되는 현상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뭐라고 지칭을 하냐면 인간의 본능적인 위험 회피 본능이 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나의 퀴즈인데요. 복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운이 좋게도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옵션이 달려있는 복권이에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퀴즈를 내볼게요. 자기 운이 좋아서 이 복권은 그냥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25억 정도를 받을 수 있는 큰 복권이에요. 강남의 집 한 채 정도 얻을 수 있죠. 근데 옵션이 뭐냐면 내가 동전을 던져서 뒷면이 나오면 50억까지 받을 수 있는 복권입니다. 대신에 앞면이 나오면 빵을 받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동전을 던져보겠다 라는 분 계신가요? 25억 그냥 안 받고 그냥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25억을 안 받고 나는 50억에 한번 도전해 보겠어 라는 분 계신가요? 그러면 25억 그냥 받겠다. 거의 대부분이시네요. 자, 제가 반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기를 당했어요. 요즘 전세 사기 얘기 많잖아요. 25억을 이제 물어내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오면 내가 탕감을 해주고 뒷면이 나오면 대신 50억을 갚아야 돼. 25억 갚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동전을 한번 던져보시겠습니까? 동전 던지겠다. 그냥 25억 갚겠다. 그렇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기대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일부러 이제 기대값을 좀 맞추긴 했지만 확률자 동전의 앞면이 날 확률은 50%죠. 그래서 50억의 이제 기대값은 25억이고 아까 제가 이제 25억이라 말씀드렸지만 사실 비슷한 겁니다. 원래 20억이라 제가 말씀드렸으면은 그래도 큰 차이는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인 동물이라면 동전을 던져야 맞는 거죠. 이익을 버는 구조에서는. 있는 것도 내가 50억을 자칫해서 무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원래 확 손실을 픽스를 시키는 게 맞는 전략이죠. 우리가 기대값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무슨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인간의 본능적으로는 이익은 아주 길게 최대한 맥시마이즈 하는 성향보다는 어느 정도 수준에 내가 의미 있는 금액이 들어오면 멈추게끔 되어 있는 게 네 뇌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가 손실을 보는 내 영역이 감당 가능한 영역을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그냥 무제한적으로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 물릴 때 어떻게 하죠? 파나요? 기다리죠. 제 와이프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속성이라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라. 그리고 이게 2, 3년 주기로 사실 이런 현상이 매번 반복이 되긴 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시장을 해석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어렵다는 얘기는 도대체 너무 많은 이슈가 있고 정보가 있어서 어디에 장단을 맞출지 이제 모르겠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 합니다. 어제는 1에 1에서 떨어졌어요.
연준이 파월이 어떻게 떨어졌어요? 어제는 금리를 올린다고 했다가 어제는 내린다고 했다. 경제 지표가 좋아도 문제고 안 좋아도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매일 이런 정보의 홍수에 시달리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노이즈에 흔들리면 시장을 제대로 관통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을 것 같아. 시장 안 될 것 같아 라는 느낌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주식시장과 주가라는 거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경제 지표로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거고요. 자, 미국이 지금 금융 불안 이슈가 있는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시장을 반영하고 있는 그 내용물이나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미국 경제를 다 반영한다 보기도 어렵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좋나요, 안 좋나요? 체감상으로. 아마 좋다고 하신 분들은 어디 휴양지나 백화점 같은 분이 되게 좋게 느끼실 거고요. 반면에 어떻게 산업에 어떤 종사하거나 자영업을 하신 분이 계신다면 되게 안 좋다고 느끼실 겁니다. 사람마다 편차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이 주식시장과 이제 경기라는 거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고, 주식시장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이제 기업은 경기를 따라가기 때문에 거울이기도 하지만 주식시장은 기업 가치들의 합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가려면요,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이런 애들,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좋아야 시장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내수가 엄청 안 좋더라도요, 수출이 잘 되면 코스피는 올라가는 이치인 겁니다. 반대로 미국은요, 이 구조가 조금 우리나라 다르죠. 미국은 수출이나 애플이나 이런 게 막 잘 나간다고 해서 미국 경기가 좋은 게 아니에요. 미국은 소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경기와 주가와 좀 괴리가 좀 발생을 하긴 해요. 그 차이를 이해해야 되고, 그럼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 기업의 이제 가치라는 거, 또 이 경기라는 것들이 어떻게 괴리가 생기는지를 한번 좀 보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금융위기서부터 제일 유행했던 단어가 뉴노멀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었고요. 새로운 저성장 시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중국은 이제 6% 7% 성장하던 나라가 이제 4%대로 내려오기 시작하고, 미국도 그렇고 이 성장률의 궤적이 쭉쭉 떨어지죠.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한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였던 시기가 80년대 있었지만 성장률이 쭉 떨어집니다. 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따르면요, 경제가 저성장하기 때문에 기업도 저성장하는 게 원래는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상은 이거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경제는 저성장하는데 기업은 꼭 그렇진 않다라는 현상에 직면을 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익이 늘어났던 거고 시장도 올랐고, 우리나라도 좀 부진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 단계 레벨업 되는 상황인 거죠. 이 얘기는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현상에 있어서 기업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를 보는 게, 또 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는 게 시장을 보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저는 좀 어려운 얘기를 조금 살짝만 드리면은 이것만 기억을 해야 돼요. 복잡하게 표현을 드렸지만은, 그래서 이 기업이 어떻게 갈 거야, 이 기업이 어떤 평가를 받아야 돼, 이 주가가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의 판단의 기준은 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가게를 차려요. 근데 돈을 좀 빌려서 가게를 차립니다. 그러면 뭘 판단하겠습니까? 내가 돈을 빌리는 데 따른 비용이 있겠죠. 그걸 우리가 COE라고 표현을 해보자는 거죠. 그냥 코스트 오브 에쿼티, 자본 조달 비용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 가게를 차렸을 때 나오는 이익률을 우리가 ROE라고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내가 이 자영업을 해서 돈 가게를 차려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나리오는 적어도 비용보다는 이익률이 높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장이 좋아지는 거고요. 그 격차가 크면 클수록 주가는 강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아주 낮은 금리의 자본 조달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파면 한 50%, 60% 이익률이 나와요. 그 기업의 주가가 가만히 있을까요? 폭발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 시나리오가 유지되면. 그런 기업을 찾아내고, 또는 거기서 탈락하는 기업이거나 동참하는 기업들을 가려내는 게 우리가 앞으로 종목을 봐야 될 어떤 방법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의 차이를 보면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물론 최근에는 그전만큼은 아니지만 좀 부진하지만 그 전에 굉장히 잘 나갔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비용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와 다르지 않아요.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서 비용이 좀 올라갔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미국 기업 이익의 어떤 ROE, 그러니까 수익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간다는 거죠. 어느 나라도 이렇게 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 날 때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밸류에이션이 2배 혹은 2.5배 이상 더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왜냐? 이 격차가 높다 못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반면에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면요. 서로 엎치락뒤치락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달은 내가 이득을 봐요. 이자 비용보다 좀 더 법니다. 근데 어느 달은 그것보다 못 벌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계속 갇히는 거예요. 차이는 뭐냐면 어떤 산업의 어떤 구조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그 안에 있는 어떤 우리나라에 없는 다른 게 미국에 있다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는 동일한 분모니까 우리가 요거가 어떻게 해서 올라갈 수 있나, 어떤 올라가는 기업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부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첫 번째, 내가 마진을 많이 남기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기업이면은 이 ROE가 높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여의도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데가 있잖아요. 회전율이 엄청 빠른 데 있습니다. 아마 자주 가시는 칼국수집. 칼국수 먹어봐야 1시간 먹지 않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먹잖아요. 회전율을 엄청 돌리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레버리지를 일으킵니다.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부수적으로 하자면은 이게 감소하려면 이 에쿼티를 줄여버리는 거죠. 그게 뭐냐? 주주환원입니다. 미국은요,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강점을 가진 기업들이 하나씩은 다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로 어디에 있냐? 이것만 있는 거죠, 주로. 업황이 좋을 때 잠깐 반짝해요. 업황이 아니면 또 이제 꺼지는 이런 시나리오인 거죠. 그래서 미국 기업에 투자하신다면은 이게 고르게 갇혀 있거나 적어도 이 하나의 강력한 모멘텀에 있는 기업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이 좋았던 이유 혹은 주도했던 산업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공통점 하나로 귀결됩니다. ROE가 엄청나게 높은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좋을 때, 가장 미국 바닥 시작부터 2300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한 바닥에서 가장 좋았을 시기까지 가면은 S&P가 거의 200%가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테슬라도 포함됐겠지만 그런 애들의 수익률은 사실 1000%, 2000%, 3000%, 4000% 올랐어요. 공통점이 뭐냐? 평균 ROE가 거의 30, 40%. 이게 달성을 했다는 거죠. 이런 기업을 미국에서는 찾아야 되는 거고, 지속 가능한 애들을 그냥 담아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시장을 이기는 길이에요.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최근에 2차 전지에 오르긴 했지만 그 전에 우리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네이버, 카카오도 올라왔던 이유가 ROE가 높은 산업인 거고요. 삼성전자가 지금은 약간 주춤하긴 하지만 했던 이유가, 주도주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이 ROE 자체가 높은 애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미국에서는 어떤 애들이 ROE가 높고 우리나라는 어떤 관점에서 ROE가 높은 기업이 탄생할 수 있을지를 보는 게 지금 시장에선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미국은 세 가지의 강점 중에 하나는 꼭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진을 많이 남기거나 물건을 많이 팔거나 아니면 압도적인 주주환원을 하거나 이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는 기업이에요. 마진을 많이 남기는 미국 기업 뭐냐? 아마 몇 군데 아시는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사실 뭐 우리가 컴퓨터 사용 다 아는 것처럼요. 윈도우 뭐 이런 거. 요즘에는 GPT 얘기도 나오죠. 그리고 엔비디아. 그리고 일부 뭐 제약 업체들이나 아니면은 뭐 금융 업종들이 엄청난 마진을 남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엄청 많이 파는 업체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뭐 양재동이나 다른 곳에 있는 뭐 코스트코. 압도적인 물량으로 미국이니까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그 물량을 엄청난 회전 효율성을 가지는 거예요. 자산 효율성을. 그렇게 나오는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과거의 애플과 지금의 애플은 다르지만
지금 애플의 미친 듯한 ROE의 원천은 뭐냐? 이 레버리지, 아까 말한 것처럼 에쿼티를 줄여나가는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주당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 현금을 쌓아둘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계속 소각을 시켜버리는 주식을. 그러면 우리가 n분의 1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것처럼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애플의 주식수예요. 애플의 이제 마진율은 2012년 스마트폰 나왔을 때 굉장히 마진을 잘 남겼어요. 비싸게 팔았고 아이폰을 팔다가 이 하얀색 실선을 보시면은 이때부터 아이폰 한 대당 팔면서 혹은 다른 류의 제품을 팔면서 떨어지는 마진이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뭐로 커버를 했냐? 주식을 소각시켜버린 거죠. 이게 애플 주가 상승의 본질입니다. 미국 시장은요, 굉장히 극단적이긴 해요. 굉장히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사안이긴 한데 주주와 관련해서 엄청난 공격적인 이런 주주 환원을 하기 때문에 그 ROE가 유지됐던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가 미국의 이야기고 미국 기업들의 잘 나가는 장기간 ROE가 유지됐던 배경이라는 것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조금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아까 세 가지 요인 중에서 마진을 많이 남기거나 많이 팔거나 아니면 레버리지 비율 이렇게 봤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주로 앞에 부분만 해당된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딱 이거 하나만 보면 됩니다. 투자입니다. 우리나라를 뭐라 부르냐면요, 누가 지은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패스트 팔로우라고 얘기하죠. 그 뜻을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프론티어라고 안 하고 패스트 팔로우라고 합니다. 프론티어는 시장을 만드는 사람들인 거고요, 개척하는 사람들인 거고, 우리는 그 시장이 만들어졌을 때 들어가서 굉장히 빠르게 효율적으로 물건을 생산해주는 기업들이 많은 국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발달한 게 뭐냐면, 뭔가 판이 깔렸을 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공장을 짓습니다. 아주 저임금의 효율성으로. 반도체 산업이 그런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도 옛날에 그랬던 거고, 과거에 조선주도 그랬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중국 관련주 과거에 2004년 이후에 2007년도까지 뭐 조선, 뭐 건설, 기계, 철강 이런 산업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중국이 우리가 가장 믿을 수 있는 국가고 수혜를 볼 수 있는 국가,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공장을 짓기를 했어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처음에 입사할 때 조선주에서 이런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항만만 있으면 조선소를 건설했어요. 너도 나도 조선 산업에 동참하겠다. 나도 배 만들 거야. 라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일 유명했던 기업이 뭐 STX 그룹 같은 거죠. 그런 것처럼 투자 사이클이 일어난다는 거는 기업의 기존에 벌던 이익의 규모를 한 단계 점프업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게를 하나 하고 있는데 공장을 10개를 들리거나 가게를 10개를 들이면 이익에 대한 레버리지가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이런 구조예요. 단 전제는 뭐냐? 이 사업이 성공한다는 전제에 확신이 보통 깔려서 사업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가 공격적으로 진행되는 산업들이 주로 그 시기에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시간이 흘러서 과거에 차화정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하다못해 이런 사이클을 보자는 거죠. 지금의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다른 류의 지금 화장품 산업이 시가총액이 지금 많이 쪼그라들었지만은 한때는 굉장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화장품을 산대. 그러면 우리가 소득 수준을 봤을 때 1만 달러 가고 2만 달러 되면은 그들이 다 모두가 화장을 하기 시작하고, 인구의 절반이 여자니까 또는 남자도 화장을 할 거니까 앞으로 수요가 엄청날 거야. 근데 그 말이 아쉽게도 다 현실화되지는 못했죠. 하지만 그 시장의 어떤 스토리나 폭발 그 성장성은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편의점마저도 하나의 투자 사이클이라는 거죠. 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투자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인 거고요. 과거의 반도체나 작년의 태조 이망원도 그런 맥락으로 보면, 지금 2차 전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제가 서두에 앞으로도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2차 전지가 영원할 것 같잖아요. 물론 그 관성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까지 갈지는. 그런데 2년, 3년 또 이런 산업들이 우리는 이 사이클을 보게 되면 빈번하게 나타나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투자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지금 투자를 엄청나게 늘리는 산업들이 당분간은 주도주가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은 투자가 정점을 치면 어떻게 되냐? 주가는 굉장히 거품이 빠르게 빠진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속성이에요. 자, 한번 쭉 보시면 이 막대가 투자고요. 이 파란색이 주가입니다. 그래서 투자와 주가, 철강, 자동차, 2차전지, 소프트웨어, 반도체 보면은 대부분 투자가 고점을 칠 때 주가도 고점을 치거나 아니면 선행해서 주가가 먼저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2차전지를 봐야 될 앞으로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자, 2차전지는 분명히 투자가 늘 겁니다. 지금 늘고 있어요. 또 JV나 여러 가지 쪽에서 투자에 대한 모멘텀이 강력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 지금 이게 2차전지, 여기서부터 투자가 더블업 됐고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시나리오면 베스트죠. 지금 주가가 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가요, 여기서 정체되거나 꺾이면요, 굉장히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중간재를 만들고 패스트 팔로우다 보니까 그 투자를 10년, 20년 동안 할 수 있는 산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보통 3년, 5년에 공장을 증설하면 거기서 보통 멈추는 경우가 많았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공급 과잉으로 되어버립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철강, 화학, 정유 산업들의 아픈 그 상처들인 거예요. 우리만 지을 줄 알았던 거죠, 공장을요. 근데 중국에서는 더 빠르게 더 많이 지었어요. 조선 배를 더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 과잉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걸 해소하는데 지금 10년 이상 걸리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산업은 굉장히 풍요로워지겠죠. 물건값이 싸질 겁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비쌌어요. 엄청나게 많이 만들기 시작하죠. 경쟁이 들어가고 물건값이 싸지고 굉장히 제품이 싸지고 풍요로워집니다. 근데 주가는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 패턴을 우리는 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말씀드린 2차 전지도 여기서 촉발됐다라는 걸 이제 보시면 되고, 아마 오늘 자료의 키 차트 중에 하나일 텐데요. 저는 이 그림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기차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큰 그림에서는 굉장히 이상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산업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투자를 집중해야 되고 어디서 다시 한번 기회가 올 것인가를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의 얘기를 먼저 드리면, 처음에 우리가 아이폰이라는 게 나왔을 때 굉장히 성장 속도가 놀라웠죠. 아이폰이 갖고 있는 게 지금도 일부 자랑일 수 있겠지만은 한 해 100%, 200%씩 매출이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계속 그 성장이 유지된 게 아니라 70%, 60%, 50%, 지금은 제로 성장이에요. 초기에 없던 산업이 생길 때는요, 산업의 증가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없던 거니까요. 한 명이 2명 쓰고 2명이 4명 쓰고 이런 구간이 있다는 거죠. 그때는 주가는 사실 웬만한 기업이 다 됩니다. 전기차도 처음 나왔을 때 주가가 모두가 처음에 잘 됐던 이유가 이 속도가 매우 가파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어느 그 임계점을 지나게 되면은 성장률 자체가 뚝뚝 떨어지는 시작이 오는 거고, 그게 제목에 제가 들어드렸지만은 산업의 성장률 한 40% 정도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기업 이익의 성장성은 굉장히 체감적으로 낮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 2차 전지 산업들을 보시면요, 전년 대비 지난 분기 성장률이 거의 160% 늘었어요. 이익이요. 그렇죠? 그러면 아직 높은 레벨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자 말씀은 스마트폰의 경우를 드리면 요 하늘색 실선을 따라가 보시면 2007년도에 아이폰이 나와서요,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이익이 매출이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80% 쭉 가다가 2011년, 12년에 한 40%, 50%대를 한 3, 4년간, 2, 3년간 유지를 합니다. 그러다가 여기서부터는 4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지금 거의 제로 성장 혹은 역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산업이
대부분 이런 궤적을 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침투율의 개념일 수 있고요. 어느 정도 그 레벨이 넘어가게 되면은 사는 속도가 무뎌지기 시작하는 속도가 오고 기업 이익도 이런 동선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디가 포인트냐? 제일 좋은 시기는 여기예요. 이때는 비단 테슬라가 아니고 뭐 리비안이든 모든 기업에 투자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 성장률이 40% 언더로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는 이때는 종목을 빠르게 가려내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이 레벨 정도의 터치가 되면요,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누가 죽고 사느냐의 문제로 간다는 거죠. 아이폰과 삼성이 지금에 나왔던 히스토리를 설명 뒤에 드리겠지만 초기에는 엄청난 플레이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지금 딱 2개 남고 중국 기업 하나 남은 거예요. 그 과정이 우리가 타이밍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인 거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차 전지든 전기 산업, 특히 전기 산업의 국가에서 말씀드리면은 테슬라가 아니라 저는 테슬라가 지금 투자하는 시기라기보다는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봐요. 누가 이 시장에서 퇴출되기 시작할 때가 저는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경쟁이 굉장히 심화될 가능성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그래프가 지금 전기차 판매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케일로 보시면 한 50% 정도 전년비 전기차가 늘어났습니다. 불과 1, 2년 전에 200% 정도의 이익을 보였던 전기차 시장이에요. 물론 조금 더 느리게 떨어질 거예요. 전기차기 때문에. 판매량의 속도나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보다 더지겠지만, 이 얘기는 뭐냐? 산업의 성장률이나 또는 그 안에 있는 기업의 동선이 그 안에서 맞춰질 거라는 거죠. 산업이 100% 성장하면요, 기업의 매출도 100% 정도 성장할 수 있어요. 잘만 하면요. 근데 산업이 10% 성장하는데 기업 이익이 혹은 매출이 100% 성장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2차 전지 지금 세 자릿수의 이익률 증가를 보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를 보면은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도 우리는 감안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변곡점이 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주가 올라가고 에코프로나 뭐 이런 거 올라간다서 너무 조바심 내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저도 배가 아프긴 합니다. 항상 옛날에 바이오 열풍 때도 배가 아팠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 제 자리를 찾는 게 있긴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 가지 그 동선의 간략히만 설명을 좀 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느 정도 기업들이 다 플레이어들이 진입했어요. 야, 우리 전기차 시장에 붙어보자, 스마트폰 시장에서 붙어보자라고 기업들이 다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초기에는 좀 팔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어떤 제품이 좋은 건지 아직 소비자들은 가리지 못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어떤 시기가 오냐면 산업의 성장률이 한 40% 50% 떨어지게 되면은 더 이상 그냥 내놔서 잘 팔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내가 한번 가격을 인하를 해볼까? 가격을 좀 싸게 만들어 볼까? 기업들의 유인이 생겨요. 그게 바로 가격 경쟁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스마트폰이 2012년 이후에 좀 많이 변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안드로이드 진영 삼성 쪽에서 가격을 이제 후려치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싸게 내놓기 시작해요. 갤럭시가 싸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유율이 엄청 올라가요. 그리고 애플도 약간 동참을 해요. 그러면서 산업이 어떻게 변했냐면 예전같이 기업 이익이 아주 강하게 늘지는 못하는 과도기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지금 애플과 삼성의 시가총액 차이는 어마어마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래 봐야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수준에서 움직였어요. 그래서 삼성이 올라가면 애플의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시기가 우리가 2012년에 삼성과 애플의 롱숏 플레이가 글로벌리 유행했던 적도 있었어요. 점유율 싸움이라는 거예요. 전기차 시장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똑같이 흘러갈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미 중국은 가격 인하가 시작됐고요. 테슬라도 물론 기술은 굉장히 훌륭한 기업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기술이 훌륭하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좀 별개라고 봐요. 기술은 기술이고요. 주가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주가가 연동되는 팩터들이 있다는 거고, 지금은 경쟁률이고 점유율 팩터가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는 거죠. 현재 테슬라의 점유율은 미국 시장 기준으로, 중국을 제외한 시장 기준으로 17% 정도인데, 이게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흐름은 좀 바뀔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스마트폰 2012년
지금의 우리가 전기차가 있고 거기에 대응되는 2차 전지 부품 업체들이 지금 있다면 스마트폰으로 따져본다면 스마트폰 업체가 있고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과거에는 조선주가 있고 조선 기자재, 피팅 업체가 있는 이런 대응인 거죠. 그러면 아까 가격 경쟁이 시작됐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라고 보면 가격 경쟁이 시작될 때 산업의 성장률이 공교롭게도 한 40%대를 떨어지는 시기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한번 보시면요. 요 2012년, 13년 그 전후였습니다. 애플 주가 좋았어요. 삼성전자 주가 좋았습니다. 근데 뭔가 서로 애플은 주가가 급락을 하기 시작하고 삼성의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이런 과도기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납품하는 애들이 있었을 거예요. 카메라나 여러 가지 고부가 가치를 납품하는 애들이 뭐 파트롤이나 BH나 인터플렉스나 뭐 이런 기업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존재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들 기업 주가가 엄청나게 변동성을 심하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모두가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에는 마진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경쟁이 심해진다면 이건 시차의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지금 전기차 시장은요. 굉장히 앞으로 미래는 밝습니다. 하지만 과도기라고 보면 변곡점을 본다면 이 시기는 한번 거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대신에 살아남은 사람은 엄청난 과실을 누리겠죠. 부품 업체든 완성차 업체든 뭐 어떤 산업이든 간에 마찬가지랍니다. AI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전에 먼저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요. 챗GPT 기술적인 측면에서 매우 훌륭하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런데 주가로서의 의미를 가지려면요. 그게 범용적으로 써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관문입니다. 대중화가 돼야 돼요. 이렇게 주가가 시대의 주도주가 나오려면요. 대중화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술이 좋다고 주가가 좋은 게 아니에요. 기술은 얼마든지 좋은 게 널렸죠. 요즘에 뭐 로봇도 막 그 덤블링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대중화가 되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아직은 기술의 영역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글 글래스 엄청 획기적인 상품인 거죠. 3D 프린터 획기적인 상품인 거죠. 근데 아무도 또 모두가 쓰지는 않잖아요. 그게 맹점이라는 거예요. 그 영역을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그 다음에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과정을 두 번째로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점유율 경쟁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매번 반복되는 기술의 역사이자 모든 투자의 역사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는 그 중간에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서 지금까지는 수혜를 받던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이런 패턴은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2013년 이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매출 성장률인데요. 매출 그로스인데 결국에 산업이 이렇게 매출 그로스 떨어지기 시작해요. 부품 업체든 혹은 핸드폰의 완성 부품 업체든 다 그 안으로 수렴되는 현상이 결국에는 수렴이 되더라. 근데 지금 아직은 우리는 전기차가 어떻게 흘러갈지 또 전기차에 납품하는 배터리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려우나 만약에 이런 과정의 느낌이 온다면 그때는 우리가 변곡점이 오기 시작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로 요 2차 전지 이야기는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결국 시가총액이나 뭐 이런 부분에 좀 따라한다는 것만 이해해 보시고요. 현재 지금 전기차 시장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가 중국을 제외하고 나서는 18%, 17% 정도의 글로벌 점유율을 하고 있어요. 현대차는 한때 글로벌 2등이었어요. 전기차. 왜냐? 많이 진입을 안 했기 때문인 거죠. 초기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테슬라 다음에 현대차였습니다. 현대기아차였어요. 근데 지금 점유율은 쭉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앞으로 이 파란색에 위치한 테슬라의 점유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만약에 재현된다면 그건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냥. 무조건 테슬라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체되거나 빠지는 흐름이라면 이 안에서 생존 게임이 매우 더 격렬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시가총액의 비중으로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 시장 점유율, 중국을 제외한 시장 점유율 18% 점유해 있는 테슬라가 전체 자동차 업체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냐면 한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애플은요, 지금은 좀 이미 게임이 끝난 사업이어서 좀 다르지만은 전체 이 핸드폰 사업의 애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거의 7, 80% 육박을 합니다. 시장 점유율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건 끝난 사업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현대기아차가 올라가고 내려갈 것이냐, 또는 어디에 납품하는 전기 배터리 업체일 것이냐에 따라서 이 편차가 굉장히 극심하게 엇갈릴 수 있다. 사실 포드나 폭스바겐이나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팔렸다라고 보기는 아직 어렵거든요. 아직은 이제 램프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흐름은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는 그러니까 매출이 안 나오는 시기가 보통 이런 거예요. 우리가 확산곡선이라고 이전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매출이 안 나올 때는 사실 이거는 주가로서 가치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냥 감각의 영역이에요. 근데 매출이 발생하고 나서부터는 이때 굉장히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고요. 이 대중화의 이 벽을 넘어가는 이 캐즘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승부가 다 가려진다는 거죠. 대신 이 시기가 저는 앞으로 찾아올 변곡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바로 죽음의 계곡이라는 거죠. LG전자가 사실 한때 잘 나가다가 또 망가진 이유 다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인 거고요. 이런 과정이 아마 우리가 겪어야 될 현상이고 주가도 굉장히 차별될 거다. 전기 차원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적어도 공평하게 시장을 본다면 내가 기여한 만큼 시장에서 주가를 반영해 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전체 시장 이익이 100을 버는데 합산 이익이 내가 그 중에서 20% 정도 이익을 벌고 있다면 주가적인 측면에서 나의 시가총액 덩치의 비중은 20% 정도를 반영해 주는 게 좀 페어해 보이잖아요. 공평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주가는 그래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있고 다 있지만 이 파란색은 시가총액 비중이고요. 이 하늘색은 코스피 전체에서 이익 비중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중국 관련주들 거의 유사하게 동행을 합니다. 내가 번 만큼 프리미엄도 그렇게 안 받고요. 디스카운트 크게 안 받아. 거의 동행을 해요. 그런데 조금 성장성이 높은 산업들은 간극이라는 게 좀 벌어집니다. 격차가. 예를 들어서 화장품 아까 두 번째는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지금의 2차 전지 공통점이 있어요. 좀 먼저 반영해 준다는 겁니다. 돈 번 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화장품을 보시면 2016년도 17년 정점이었는데 전체 이익에서 2% 벌었어요. 100을 코스피가 전체를 벌었다면 그 중에서 2%를 벌었어요. 근데 거기서 코스피 세트 비중은 그의 한 3배 정도인 한 6% 정도를 반영을 해줬습니다. 시장보다 평균적으로 한 3배 정도의 프리미엄 더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네이버 카카오도 동일하게 반영을 합니다. 전체 이익 비중 2%, 시가총액 비중 6% 좀 넘어갔죠. 반영했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요. 이 벌어졌던 간극이 줄기 시작을 하죠. 지금 화장품은요. 돈 번 만큼 반영해 주기 시작한다. 물론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수렴이 되고 있는 과정인 거죠. 2차 전지는 지금 어떠냐? 현재 전체 이익에서 한 6%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합해서요. 시가총액 비중 한 16%를 넘어갔습니다. 한 두세 배 정도 지금 가까이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될까를 우리는 좀 판단을 해야 돼요. 저는 둘 중에 하나로 귀결될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16%의 이익 비중만큼 돈을 더 벌어주던가 그럼 페어한 거예요. 장기적으로. 아니면 주가가 또는 전체적인 시장의 비중이 여기에 좀 맞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시간이 좀 걸릴 이슈이지만 일단 강도 면에서는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를 지금 타이밍을 한번 기다려보는 게 맞는 것 같다. 너무 조급해하는 게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있긴 합니다. 물론 큰 그림에선 좋긴 좋아요. 그리고 굵직굵직하게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그림은 이런 건데요. 앞으로 어떤 사람을 투자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는요. 지금 전반적인 기류를 본다면 저는 정부가 밀어준 사람이 지금 시장에 어쩌면 키워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가게나 기업들이 지금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돼요. 지금은요. 그래서 2차 전지도 그렇고 사실 전기차 따지고 보면은 정책적인 부분에 의해서 강제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좋아서 전기차를 타는 것도 일부 있겠지만은 사실 에너지에 대한 전쟁일 수 있죠. 그런 맥락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전지 전기차 산업도 있겠지만 더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은 주가가 좀 재미없다고 느껴지는 방산이나 이런 산업도 저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 같다. 어찌 보면 제일 확실한 거예요. 무조건 예산이 늘어나고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분야가 이쪽 산업이긴 해요. 장기적으로. 오히려 2차 전지보다 더 클리어합니다. 하지만 관련된 기업이 별로 없다라는 거. 몇 개 안 된다는 거. 그게 단점인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은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첫 번째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공급망인데요. 우리나라는 중간재를 만드는 나라이고 거기에 납품하는 나라의 성격이 좀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눈치를 좀 잘 보긴 해야 됩니다. 어느 국가의 수혜를 보는지를 잘 우리는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반적인 산업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입장에 보면 미국이 항상 제일 큰 수요처이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이에요. 50년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한테 가장 큰 수혜를 받은 나라는 1970년대 80년대까지 어느 나라였냐? 요 검은색 그래프인 일본이었어요. 일본은 다 먹여 살려준 겁니다. 미국이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의 어떤 위치에 나온 거죠. 근데 그 뒤로 일본의 비중이 쭉 줄어들고 이렇게 올라온 나라가 있어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중국이었습니다. 지금은 뭐가 또 중국에 대한 수입 비중을 미국은 줄이고 있죠. 이 파란색 그래프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아세안 쪽, 그리고 대만, 한국 이런 나라들인 거죠. 우방인 거죠. 약간 우방 같은 개념이에요. 공급망이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따지면 2차 전지가 지금 되는 이유도 미국 덕이긴 해요. 솔직히요. 중국이 같이 게임이 붙었으면 힘들죠. 이런 공급망의 수혜가 엮여 있다는 거고, 중국은 지금 우리나라한테 어떤 입장이냐? 큰 감흥은 아직 못 주는 시장. 그 감흥이 근데 10년, 15년째 그대로라는 거죠. 알파가 안 나옵니다, 지금. 우리나라한테 중국의 어떤 수출 비중이 그렇게 늘질 않아요. 이게 지금은 반도체를 빼면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뭔가 하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기업들은 움직였던 거죠. 투자를 미국 쪽으로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유는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산업들이 누구냐? 자동차 부품들, 2차 전지, 반도체, 뭐 태양광 이런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결론이겠죠.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 분명히 좋은 산업인데요. 저는 한 번의 타이밍이 더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볼 수 지금 시장에 진입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보는 전략이 결국에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무거운 종목입니다. 그런데 확률적으로는 저는 그 시기가 정확히 언제라고 콕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여기서 팔 이유는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또 들고 계시기도 하고, 근데 대신에 기대 수익률은 아주 높게 가져가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근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주가가요. 결국 업황이라는 건 이 사이클이 내려가는 사이클이잖아요. 이 올라가는 턴이 한 번씩 계속 오거든요. 그걸 보통 시크리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도체는 그 바닥에도 언제 올라가는 계속 사진을 지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은 올해 연말까지는 그냥 들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사실 굉장히 불안불안합니다. 사실 반도체는 이 폭이요, 예전에는요 바닥에서 반도체 업황에서 바닥에서 사면 2배예요 주가가. 하이닉스가 항상 그랬어요. 근데 반도체 시장 고점에 사면은 주가는 항상 반토막이에요. 이 이익의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올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산 이익이 얼마 되냐면요 4조 원이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회사를 합친 이익이 올해 4조 원이 안 돼요. 한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해서 70조를 벌었던 회사가 올해 4조 원도 못 버는 거예요. 하이닉스가 올해 10몇 조 원 적자를 봅니다. 이 이익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그 폭이 훨씬 더 심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이 지금 타이밍상으로는 뭐 같이 동행할 수 있겠지만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정도고, 저 개인적으로 조금 더 주가는 굉장히 재미없을 수 있지만 한 번쯤 우리가 길게 혹은 내가 이 종목에 물리더라도 한번 내 뭐 아들이나 딸한테 한번 길게 물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여전히 삼성바이오로스를 좋게 봅니다. 요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
경쟁이 심하냐, 성장하는 산업이냐, 몇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CMO 산업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주를 받아가지고 공장을 지어서 사실 바이오 업계에 그냥 삼성전자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시장은 저는 지금은 주가로서는 재미가 없지만 길게 보면은 괜찮은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고 아마 올해 기준으로 전 세계 생산량 1위로 등극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기대 수익률이 높지는 않지만 길게 봤을 때 좋은 종목은 이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다른 건 같은 맥락이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이 앞서 반영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챗 GPT나 아니면 새로운 검색 엔진의 툴을 장착하는 정도의 수익화 모델을 내놨다. 우리가 네이버 지식이라는 데 검색하는 이런 툴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바뀌어서 새로운 검색 시스템에 도입할 정도의 어떤 변화가 나오지 않으면 당분간은 좀 정체되는 시기가 좀 불가피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은 주가가 좀 올라갈 때 저는 일정 부분 조금씩 비중을 줄이고 다른 곳으로 좀 밸런싱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기아차는 일단 올해 상반기는 주가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적은 일단은 뒷받침될 것 같은데 하반기는 모르겠어요. 그게 아마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는 간단한 뷰가 아닐까 정도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고 뭐 진심으로 뭐 단순히 위로를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기예요. 물론 돈을 벌고 계시다면 그만큼 즐거운 일은 없겠지만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나라의 사이클이라는 거는 굉장히 또 자주 기회가 온다는 사실은 꼭 잊지 마시고 그 핵심은 우리나라는 항상 투자 사이클에서 비롯되더라. 그리고 2차 전지는 지금은 전기차도 그렇고 변곡점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 정도로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질문이나 좀 궁금하신 점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을까요? 예. 제가 둘러서 말씀드릴게요. 네이버 카카오 어떤 거 선호하니? 라고 보면 전 네이버 선호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좀 문제가 좀 해결될 게 남은 것 같아요. 카카오는요. 예. 또 있으실까요? 네. 시간이 좀 돼서 저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아무튼 오늘 날씨도 좋고 오랜만에 또 대면 세미나가 진행이 됐는데 아무튼 시간 내서 감사하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진우 팀장님의 투자 전략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내 증시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가장 큰 이 국민주 종목들과 또 대형주 종목을 어떻게 투자해야 할 것인지 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멋진 강연을 해주신 우리 이진우 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